자, 첫 번째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쓰시는 동안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 그쵸? 다른 데 같으면, 다른 클래스 같으면은 시간 촉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다른 클래스에서 모범 답안 주어지는 걸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주어졌는지. 전부 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거 한 면 정도의 한 면. 그리고 써야 되는 것들은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한 면 정도의 여러분 그 모범 답안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죠?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상대평가는 신뢰도가 중시된다. 끝. 그건 서술형이라고 그랬어요. 논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뭐냐면 그 내용의 풍부성이 결국은 우리들의 나머지 플러스 알파 점수를 결정짓는 것이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쓰면 15점 이상이야 맞겠지 뭘. 몰라서 못 쓰는 건 뭐 빼놓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15점 이상을 맞는 것이냐 아니면 17, 18점을 맞느냐 아니면 19점 이상을 맞느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의 풍부성 가지고 만들어져요.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공부해온 근거를 들어서 쓰라고 말씀드린 대로 쓰면 19점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단언컨대. 이제 2개를 쓰라고 그랬는데 뭐 똑같은 걸 2개 쓰면 하나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감점이 되겠지만 그 예를 들면 그게 3점이었는데 2개를 쓰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 쓴 것이 되면 1.5점은 감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끼리 지금 스터디를 구성해서 첨삭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첨삭에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들이에요. 청출어람 되고 있어요. 나한테 배워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예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왜 이런 말만 써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글을 쓰는 연습을 조금 빨리 쓰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강생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볼펜을 지금 꼭 좀 제가 7, 8월 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맞는 볼펜을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쓰지 마세요. 논술 쓸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기회비용에 의하면 훨씬 싸. 기회비용 뭔지 알죠? 1년에 3천만 원 기회비용 들어. 3천만 원이면 그딴 볼펜 트럭으로 살 수 있어. 조금 좋은 놈 사세요. 한 자루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싼 게 비지떡 아닌 것 같아. 볼펜은 좀 좋은 놈 쓰면.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글을 조금 빨리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글을 특히 남학생들은 뭔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도 글씨 빨리 쓰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물어보는 게 교수님 칠판에 글씨 좀 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 글씨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 글씨 조금 적응이 됐으니까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 미리미리. 그리고 논술을 쓰다가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줄을 그어야 돼. 2줄 긋도록 돼 있어. 거기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줄 그라고 써져 있을걸? 한 줄 긋지 마더니 2줄 그라고 써 있으니까 써. 2줄을 긋는데 제발 좀 삐뚤빼뚤 좀 긋지 말고 좀 자대고 좀 그어. 자대고 이씨. 이거 완전히 이씨. 그래서 인강생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인강생들은 와. 연구실로 와. KTX 타고 와. 그럼 내가 줄 테니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자 하나씩 나눠드리겠어요. 20cm 자가 필요해. 20cm. 30cm 자 너무 커서 못 쓰고요. 15cm 자는 너무 작아서 이게 첫 번째 6대 여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20cm짜리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제발 좀. 그리고 제가 첨삭은 어디다, 여러분들 쓸 때 첨가는 어디다라고 그랬어? 위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줄 긋고 위에다가. 아셨죠? 그렇게 좀 아무튼 필요하다. 제발 덕분에 좀.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문제가 원인 2개, 해결책 2개에서 4개씩 지금 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인은 하나만 물어볼까, 어떨까, 지금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쓰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될까, 아마. 쓰는 시간, 근데 모의고사 1시간에 쓰는 연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조금,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수업이 인강생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스케줄 좀 잡아서 꼭 좀 쓰시도록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막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시간이 그 월요일 날은 논술 하나 하고, 제가 지금처럼 해설하고, 2번째 거 하고, 그거는 해설을 오늘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 아침에 해설부터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거 논술하고 해설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업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해설을 월요일보다 2개를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제 논술 2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설을 해드리지 않냐면, 여러분 좀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설한 거 갖고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해설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나눠드렸어요. 거기 뭐, 우리 인강생도 나오는데, 보시면 뭐, 부분 답안 예시라고 그랬는데, 뭔 부분 답안? 올 답안이 올 답안. 제가 갖고 있는 답안지 다 나눠드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걸 갖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첨삭할 때와 이거 없이 각각 다른 사람 거 읽어보면서 같이 첨삭해주고 디스커션 할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월요일은 주로 하는 게 2번째 걸 갖고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2번째 거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3번째 거가 됐든 4번째 거가 됐든, 아무튼 여러분들 조원들끼리. 그리고 각자 좀 첨삭을 해주면, 저번에 제가 7, 8월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첨삭을 해주는 게 시간을 버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답이 좀 항상 정답이라는 거, 논술은 정답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거를 제가 첨삭하다 보면, 이렇게도 접근을 했네? 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저도 그걸 메모를 해놔요. 아, 이렇게 접근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모의고사 볼 때 다문화에 대해서 비고치키 입장에서 얘기해라. 그럴 때 이제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언어적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밖에 안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협동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메모를 하고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스터디 구성이 안 된 사람 오늘 다시 구성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인강생들도 알고 계시죠? 제가 온라인 방에다 올려놨으니까 같이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들도 저한테 그 첨삭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만 좀 더 자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로 쓰는 것보다는 치는 게 인간생활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7명 내지 10명 정도씩 저한테 하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첨삭을 해서 다음날 나눠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 하실 때 점심 식사하시고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많아가지고 그냥 나눠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 스터디 한 걸 갖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첨삭을 한 거 갖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먹고 여러분은 스터디 하실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해서 첨삭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석차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석차보다는 점수를 내서 순서로 쭉,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 배점 기준표가 지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 그때 할 때 여러분들 배점 기준표보다는
자세하게 제가 채점 기준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채점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한테 그 채점 한 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점이고 몇 점이고 같은 것들을. 그거 가지고는 다 첨삭은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첨삭할 수는 없고 채점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다 읽어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스터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시간이 되겠지만 뭐 한 4, 5시, 대여섯 시까지는 아마 공부들 하시고 오늘 한 거는 오늘로 끝을 내시고 전공 이제 완벽하게 전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첨삭한 결과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첨삭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갖고 첨삭을 해드리고 그 중에 잘 된 것들은 제가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아마 샘플 답안 아마 하나씩 더 나눠드릴 거예요. 잘 된 게 없으면 짜집게 해서 이 사람은 서론 잘했으면 서론만 찍고 본론 1 잘 썼으면 그것만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면서 첨삭 결과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첨삭 결과는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 한 거는 블로그에 첨삭 결과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인강생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첨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의고사 본 것 중에 다문화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지도성에다 PCK를 썼단 말이죠. 너무 PCK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주.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뭐 한 번만 쓰고 말 거니까, 그렇지? PCK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PCK가 뭐의 약자죠?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 교수 지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교과 내용 지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PCK는 3가지가 포함된다. 그렇죠? 그래서 PCK를 얘기할 때는 PCK는 3가지가 포함되는데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1번 교과 지식, 2번째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 3번째 학습자 이해에 대한 지식. 이렇게만 쓰지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쁘다가 아니고 매우 이쁘다라고 쓰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그냥 교과 지식이 아니고 자기 교과에 대한, 이 자기 교과란 말, 자기만 집어넣어도 대단히 큰 어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한두 글자 이렇게 집어넣으란 말이야. 자기 교과에 대한 지식. 상황에 맞는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훨씬 낫잖아.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에 대한 지식. 이렇게 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학습자 지식이 아니고 학습자가 아니고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그게 왜에 해당하는 거고 이유가 되고 그게 논거가 된다고 그랬죠. 한 단어야, 한 단어. 오늘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9월 1일이라고 벌써 가을 옷을 입고 가더라고. 날씨는 더운데. 아무튼 9월 1일이니까 느낌은 9월 달이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뭔 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9월 1일인데 거기에 맞게 입었네?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더 느낌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쓰시도록 해서 PCK를 쓸 때도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자기 교과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자기 교과에 대한 지식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잠재적 교육 과정 가지고 우리 그 논술 지도책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그냥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의미만 쓰더라고요. 그걸 다른 클래스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으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의미를 쓰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또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의를 한 단어만 더 썼어도 잠재적 교육 1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잠재적 교육 과정 할 때 어떤 입장에서 의의 같은 것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실현된 교육 과정의 개념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게 잠재적 교육 과정. 우리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은 다 알아. 그렇죠? 이런 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그런데 교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도 그 실현된 교육과정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교육과정이다. 이거 쓰는데 몇 분 걸려? 이거 쓰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30초면 쓸 수 있다. 아니, 1분이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1분이 0.5점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개념을 쓰라고 했어도
잠재적 교육과정에 지금 개념을 쓰라고 했지만 잠재적 교육 지금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는 어떻게 써? 장황하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거는.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쓰는 거야. 그런 거는. 왜? 내가 부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 그런 걸 장황하게 쓰면 뭐라고 그래서 내가 늘 사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건 논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말을 하나 씀으로 인해서 내가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면은 블로그 같은 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거하고 다른 여러분들 다른 뭐 스터디 하는 사람들이나 뭐 전공 같이 하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클래스 나눠준 걸 보면 이렇게 쓰는 건 이거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될 테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썼어요. 이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특히나 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엇 막 치밀어 오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이 있으면서 교육은 이거는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반 되면 이걸 하나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를 냈는데 보기가 지금 저번에 그 단원고 그 생존자 아이들 법정에서 증언했던 일부들인데 맨 처음에도 그런 얘기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만 가만히 있어라, 그치?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었다면 가만히 안 있고 뛰쳐나왔을런지도 모른다. 제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착한 애들만 다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니까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아주 큰 문제점이었었고요. 어른들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교사를 기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을 프레이리와 푸코의 경계 허물린계의 사상을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자.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소크라테스하고 토이 학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지금 가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다른 관점보다는 전 일부러 좀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왜냐면 우리들이 지금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일부러 그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몰고 가야 그런 사건이랑 어떠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갑자기 프레이리가 생각이 안 나면 푸코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토의 학습을 갖고 원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뜻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도 우리 이제 모의고사 저번 주에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 볼 때도 모의고사 안 본 분들은 저번 주에 모의고사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티치스파 아마 올려져 있을 테니까 그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아니면 나가시면서 저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를 내면서 저한테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세요 라고 가져가시던지 답안지하고 오늘 나들이가 같이 있으니까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언어 때문에요. 그럼 그 언어 때문에 문제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게 누구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냐면 비고치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비고치키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으니까 해결책도 비고치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결국은 비고치키 입장에서 원인을 접근하면 뭐예요? 언어적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주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자. 그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일해요. 동일해요. 여기에 지금 원인과 해결책을 쓰라고는 했지만 해결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을 해결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프레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얘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인과 해결책은 전부 똑같은 거라고 해서 왜 아까 얘기했지만 비고치키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언어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프레일의 입장에서는 뭐죠? 은행 정음식 예금, 은행 저축식 교육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교사가 강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시켜서 그렇다. 아이들은 단순히 외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교사가 있어라, 어른들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다. 이게 원인이라면 결과는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프레일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토의하자. 그 말이 있잖아요. 토의하자. 그래서 그게 진정한 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못 살아? 돈이 없어서. 해결책 뭐야? 돈 벌어. 똑같은 거란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야 결국.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험 문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문제를 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와 관계돼서 첫 번째 여러분들 나눠드린 답안지를 좀 보시면 주의환기 전략 최근에 사건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쭈글쭈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프레이르의 관점을 보시면 프레이르의 관점의 이론, 프레이르는 1번에 비판 철학자에서 비판의식은 먼저 억압된 교육 현실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 철학자죠. 비판 철학. 우리는 비판 철학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판 철학 가지고 무슨 뭐 논술을 해라라는 말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철학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철학적인 파트를 갖고 답안지를 만들어낸 게 처음 시간이라 사실 좀 중요한 걸 얘기를 좀 하려고 첫 번째 시간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비판 철학. 비판 철학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죠? 해방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주된 화두는 뭐예요? 주된 화두는 뭐죠? 소외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럼 뭐가 해방입니까? 소외에서 없어지는 걸 해방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런데 소외에서 없어지는 게 해방인데 소외를 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술할 때는 있는 자라고만 쓰지 말고 어떻게? 중상류계층 또는 이렇게 쓰면 돼요. 정치학의 개념을 갖고 쓴다면은 유산자 계급 이렇게 쓰면 돼요. 유산자는 브로주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산자 계급은 브로주아지고 유산자는 브로주아인데 아무튼 유산자 계급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사회의 기득권자 뭐 이런 말 쓰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아무튼 이런 말을 쓰면 되고요. 소외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고요? 하위 계층. 그렇죠? 하류 계층이든지 하위 계층이 되는지 또는 무산자 계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비판 철학은 좀 이거죠. 이 비판 철학을 가지고 교육학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론이 어떤 게 있다고요? 신교육사회학 갈등론자들이 비판 철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신교육사회학적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쳐다보면 교육과정은 중상류 계층의 문화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결국 중상류 계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은 이렇게 쳐다본다면 이 소외 개념을 갖고 지금 봤는데 비판 철학을 갖고 봤는데 지금 푸코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권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권력자. 학교로 얘기하면 권력자는 누구고?
교사고 여기는 학생들이 된다. 지금 푸코와 관점이 같아요. 프레이리도 같단 말이죠. 그럼 푸코도 지금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권력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다른 글씨체로 써져 있는 것,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써져 있는데 권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코의 사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지식과 권력의 관계거든요. 뭐가 올바른 지식이다?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건 올바른 지식이고 비권력자가 갖고 있는 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푸코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누가 옳다는 걸 무조건? 교사가 옳다. 그거를 프레이리는 뭐라고 불렀다고? 저축 예금식 교육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교사가 옳은 거니까 교사가 가르쳐주는 걸 학생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학생의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관점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프레이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자 여러분 이제 거기 나눠드린 거 보시면 프레이리는 그래서 비판 철학적 억압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비판 철학을 설명하려는 거야. 그러나 1번에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2번을 갖고 이제 금방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프레이리는 은행 예금식 교육을 비판했는데 그러고 은행 예금식 교육이란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은행 예금식 교육이란 그러고 이제 은행 예금식 교육을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주장했다? 세 번째 대화와 문제 제기식 교육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게 가로 2번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써놨는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할 때 단원고 학생들은 은행 예금식 교육을 받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배가 기우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또 이렇게 방송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것은 프레이리 관점에서 대화식 교육이나 문제 제기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원인이죠, 결국. 그냥 거기에 수긍했던 것이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프레이리의 이러한 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이리를 해결책으로 써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사의 모든 교사의 관점이 올바른 것만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항상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교사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냥 예금식 교육과 3번의 문제제기식 대화의 교육을 좀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래서 참고를 해 그렇게 제가 써내서 혹시 프레이리 가지고 뭘 물어보면 결국은 이 맥락 갖고 얘기다. 교육의 목적은 의식화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의식화 교육이죠. 해방을 위한 거를 의식화 교육. 그 의식화 교육이 뭐냐면은 결국 교사의 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식화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판이 없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보는 게 의식화 교육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자라는 것이고요. 결국 교육의 내용은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해 교육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등에서 뭐 별로 맞는 말은 아니고요. 이때 못 사는 동네 브라질 갖고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관련성이 뭐라고요? 예, 문해 교육을 할 때 학생이 알고 있는 걸 갖고 해라. 그걸 관련성이에요.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 그걸 관련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문해교육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론을 쓴다면 혹시 쓴다면 관련성이니까 문해교육은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읽고 쓰는 능력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한 예를 들면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르쳐라.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르치면 느낌이 금방 온다. 근데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글자인 원자 힘들다는 거지. 원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빠, 엄마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말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리가 예를 든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북극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북극곰을 가지고 가르치고 남극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가르칠 때는 펭귄을 갖고 가르쳐야지 남극에 있는 애들 데리고 북극곰을 가르치면 뭔 말인지 모른다 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제 넓게 해석하면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의 개념인 거예요. 관련성이.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과 알고 있는 그걸 갖고 친숙한 그걸 갖고 해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방법이 이거지. 은행 적금식 교육.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제기식 교육. 그게 뭐고요? 대화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이리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내용은 우리한테 시사할 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교육 방법은 이거는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현실의 교육이 완벽하게 프레이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하고는 정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현실적인 거고요. 그 사상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푸코처럼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인 푸코의 경계 허물기 이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푸코의 사상 전반을 특징 짓는 가장 커다란 기획은 정상과 비정상. 뭐가 정상이죠? 권력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동일자와 타자,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는 자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아가는 사람, 외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예컨대 과학이라고 간주된 것과 비과학이라고 비난받는 것 사이의 경계, 정상인과 아직 정상인이 아닌 자들 사이의 경계,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경계, 혹은 이성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가 그것이다. 한마디로 푸코는 내부이자 정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 동일자와 거기에 동일시될 수 없기에 배제될 수 없는 타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자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동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영역, 외부에서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간주되던 영역을 다시 사고하고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동일자를 새로이 사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푸코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푸코는 포스트 모더니스트 학자니까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무엇이 옳고 올바르지 않고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푸코라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코에 있어서는 지식은 권력과 관계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제가 거기 푸코의 경계 허물기라는 말을 썼으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 경계 허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써라 그 말이야. 말뜻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푸코 그러면 푸코의 일반적인 거 써도 되는데 경계 허물기라는 개념 썼으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써야 되는 거니까. 3번에 그렇다면 경계를 허물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존의 정상적이고 간주되었던 것이 얼마나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일자에 배제된 타자 그리고 강요된 침묵 속에 갇혀진 버려진 타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식하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과 비지식, 옳은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짓는 것은 권력의 것이라고 본다. 간지자의 것이 정상이요 갖지 못한 자의 것이 비정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에서도 교사의 것은 정상이요 학생의 것은 비정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지 말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지금 동그라미 1번 제가 쓴 이유를 아시겠어요? 포스트 모던적 관점까지 제가 같이 써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이제 해설 같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써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2번. 이렇게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방송한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것만이 정상이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관련해서 쭉 쓴다면 그래서 방송에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앉아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낄 필요도 있지 않았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느낀 애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느낀 애들만 살아남은 거. 왜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어선 서성거리던 애들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라고. 가만히 앉아있던 애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지네 둘이끼리 그냥 쫓기 묶어놓고서는 아유 같이 살자고 그러고 있으니 이런 건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 해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설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 뭐라고 써드리냐면 배점 기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프레일의 관점, 가로 열고 이론과 원인.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를 아시겠어? 이론과 원인이라는 거 안 쓴다니? 근데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뭐야? 그렇게 써야 올바른 논술이 된다고. 창피하게 무슨 뭐 장점 2개, 단점 2개 이런 거 안 써래. 장점을 쓰려고 해도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 늘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고를 지금처럼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어서는 개요도는 5분 이상을 작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쓰고 제가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요도를 쓸 때 2번에 예를 들면 지금 프레이리를 썼으면은 프레이리에 뭐를 써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원인과 관계대해서 얘기를 쓰려면은 저축 예금식을 쓰려면 적축 이렇게 쓰고만 말아. 다른 거 쓰지 마. 지금 이걸 지금 왜 여기 지금 더 쓰고 있어? 뭔 말인지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를 얘기할 건가를 알아야지. 이거 얘기할 때 문제 제기식 교육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쓰고 말을 한 말이지. 아셨죠? 그래서 개요도는 제가 개요도 작성하는데 한번 좀 있어 볼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개요도 쓸 때만 제가 좀 자꾸 그 개요도 쓰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퇴고해야 되니까. 은는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왜 여직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없어? 왜 아직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없어? 주어는 어디로 갔는지 목적어가 주어이고 나는 알아 쓴 나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퇴고가 필요해. 사실은 1시간이 좀 부족해. 무슨 논술을 1시간 만에 이거 무슨 서술형도 아니고 여러분 전공은 논술 몇 시간 해? 최소한 교육학 논술은 2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답안지도 한 3장 줘야 돼. 서너 장 줘야지. 무언가를 하지. 무슨 뭐 아무튼 시간을 좀 우리들은 좀 어떻게 쓸 건가 좀 고민을 좀 아무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 소크라테스 갖고 해결책은 또 뭐야? 결국은 또 대화법이잖아. 그렇지? 결론은 대화하자 그거야. 아이들하고 토론해서 수업하자 그거잖아. 그치?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 핵심은 그거야. 소크라테스 답은 대화법, 토론. 협동학습도 그거잖아. 그치? 문제 해결학습 이거 협동학습. 그럼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론이 어떤 걸 썼느냐. 소크라테스 교육사상은 대화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교육 방법으로 종래 행해조던 강의를 하지 않고 대화법을 사용했다. 그에 있어서 대화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쓴다면 좀 더 풍부한 답안지가 된다는 거죠. 그에 있어서 대화는 단순히 무지를 깨닫게 하여 어떤 지식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지식을 분명히 진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기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저번 날에 예전에 수업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대화법은 뭐라고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는 거라고 그랬었나? 형식도해라고 그랬어서 기억나세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그 다음에 있잖아. 그렇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귀납적 이거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화법은 귀납적인 거니까 2번에 교육 방법점에서 그는 교육은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해결책으로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위에서 뭐 귀납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그냥 쓰는 말이고 포인트는 이거지. 왜? 암기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 이거 단원고 이거 하고 나서 무슨 말들 했느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교육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거 외우고 있어라 그 말이잖아. 그거 누가 외우고 있냐고. 너네들 비행기 탈 때 열심히 쳐다보고 외우고 있어? 교육하면? 승무원은 승무원이고 나는 나지 뭘. 솔직히 얘기해봐. 뭐 비행기 다 앞에서 뭐 손짓 해가며 뭐 훅 불어가며 뭐 열심히 보고 있어?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해. 그 사람들 해봐야 뭐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뭘. 상황이 생기면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란 말이지. 그 일종의 사고력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언제 그거 쳐다봐요. 그럼 언제 풀고 앉아서 추락하고 있는데 다 뒤지야지 뭘. 그거 볼 시간 없으면 볼 시간도 없어 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법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 사고력을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스스로 경험해보고 반성해보고 하는 거야.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유추해보는 힘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소크라테스 나오면 이거 써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단원고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그 중에라도 누군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 어떤 선생님 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고 선생님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선생님 반은 아니야 지금 나가야 돼. 선생님이 그래서 나와서 많이 산 반도 있잖아. 필요하단 말이지. 보시죠. 결국은 뭐다?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해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수업이 강의법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애매모호한 지식을 분명히 하면서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했었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방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 방송에 따라 그냥 따르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일방적 강의와 사실의 암기만이 아니라 학생과 더불어 진행되며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안타까움이지만 할 수 없죠. 해결책 토익학습. 토익학습 이론을 썼을 때 이제 토익학습의 이론은 개념을 썼고요. 그에 따라서 토익학습의 기능을 썼어요. 이 기능들 다 알아서 뭐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기능들인가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근데 토익학습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개념을 한번 보시죠. 토익학습의 기능은 뭐 개념 뭐라고? 토익학습은 집단의 지도성을 서로 분담하는 집단 성원들이 사실, 개념 및 의견을 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두 교환하는 것이다. 토익학습은 공통 주제를 논의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토익학습은 간단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보다는 고차원적인 인지, 양식, 특정 문제에 따른 해결책 탐구, 태도 변화 이거예요. 토익학습은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적인 문제 해결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 고차적인 인지 능력의 함양, 특정 문제에 따른 해결책, 탐색, 태도 변화 더 가면 이제 도덕성 교육에서는 토익학습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민주의식의 함양 이런 말도 써요. 토익학습이 왜 민주의식의 함양과 관계돼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합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의학습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이러한 토의학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디에 있다? 상호작용점으로 있다. 즉 태도나 가치관의 문제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이다. 또한 토의 주제는 본원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결론이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게 된다. 이 니은번이 제일 중요한 게 토의학습. 토의는 뭐다? 본원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결론이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 그래서 토의 학습의 주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건 명제예요. 아예 명제. 토의 학습의 주제는 그러니까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토의 학습을 할 이유가 없어요. 토의 학습의 주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야 토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 한번 볼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토의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길렀거나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단원과 학생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결론. 교사는 어떤 특정한 것이 늘 옳다라는 식의 수업을 전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여기다 왜 썼어요? 여태까지 주제가 그거잖아. 그렇지? 교사 중심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학생이 그냥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지. 그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끄집어낸 거야. 그냥 아이들에게 암기만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한 토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주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의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교사가 무조건 학생들한테 사실만을 암기시키는 사실만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 이해되죠? 좀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로 쓴 게 아니고 전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써서 더 반대대로 퀘션 마크를 붙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썼는데 뭐 여러분들 그러면 쓰셔도 좋은 거고 뭐. 제가 쓴 결론만 올바른 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 1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네요. 10분 후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월요일 날도 9시부터 그냥 시작할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시 반에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냥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럼 월요일도 그럼 다음 주부터 9시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어차피 오는 거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예, 11시 45분부터